자, 이게 10문제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10문제 다 여기서 나왔고요. 6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높다는 거죠. 아무튼 그 외공불비와 이제 요것도 할 건데, 일단 얘가 이제 분량은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요 구별인데, 직접 개입한다는 거는 일단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시장이라는 데 개입한다는 거는 시장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시장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장을 그렸는데,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죠.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를 수량 통제라 그래요.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를 가격 통제 그래요. 그러니까 수량 통제든 가격 통제든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수량 통제만 출제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 직접 개입 중에 이 말이에요. 직접 개입 중에. 이거는 간접 개입이고요. 직접 개입도 나누어지긴 나누어진다고요. 하나는 수량 통제가 있고 하나는 가격 통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얘는 출제가 안 되고 얘만 출제됐다고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는 역할을 하는 거는 토지은행제도 있죠. 저 왼쪽에. 아까 토지은행제도 썼잖아요. 이 토지비축제도예요. 비축. 비축은 나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비축이죠. 사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또 사는 역할을 하는 거 이제 산다기보다 뭐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수용이죠. 그 파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하는 거. 또 공급하는 거 뭐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죠. 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렇게 정부가 공급하는 거죠. 또는 공영개발 있죠. 택지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하는 거. 지금 여기 세종시 택지 공영개발 많았단 말이죠. 이런 거 이제 정부가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 통제는 저기 이 주택 정책에서 나오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격 통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잘 보시고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뭐예요? 수량 통제가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그렇게 지금까지 출제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접 개입은 이쪽으로도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아요. 가격을 규제한다거나 수량을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해요. 시장의 틀 유지.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 자체는 누가 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민간에서. 근데 이제 정부는 뭐 돈을 보태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조해주거나 또는 행정상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감면을 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도 직접 개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토지이용 규제는 한 번도 여기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지역지구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토지정책으로 등장한 것이고, 이게 수단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지구제라든가 또는 각종 건축 규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각종 계획 규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전부 다 이게 6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6문제 이거 구별 요렇게 가격 통제 말고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구별하는 게 6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10문제 출제된 시장 실패로 넘어가야죠. 자,
자, 일단 요거는 시장 실패 의의 및 원인해서 60쪽에 가시면 이제 참고 박스가 있죠. 참고 박스는 이제 지역 간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이런 말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다시 나오는가 하면은 지역 지구제에서 다시 나와요. 지역 간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 지역과 저 지역 간의 형평성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지역 지구제라는 게 어디는 개발을 허용하고 어디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개발을 허용하는 곳과 허용하지 않는 곳,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권리상 침해를 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어디는 개발하고 어디는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는 개발을 하도록 허용해야 되겠지만 어디는 개발을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되죠.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그게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녹지 공간도 없이 막 개발을 해버리면은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좀 상충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개발이 제한되고 누구는 개발이 가능하고 이렇게. 자,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세대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을 해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가 있어요.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지만 뭐는 개선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 있어요. 지금 세대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그 세대 간 형평성이에요.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개론에도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뭐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안 하는데 원래는 이게 환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들어보셨어요?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렇게요.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사운드라는 게 소리도 있지만 건전한 이런 뜻도 있어요. Sound and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Development, 개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 소리는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버리면 더 이상 지구가 그 한계를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지구가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거죠. 지구가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45억 년 후면 태양도 없어진대요.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죠. 45억 년 후에는 태양도 없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있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걸까요? 지구가 사용한 어디? 과거에서? 그 과거에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태양이요, 태양. 태양에서 받은 거예요. 태양 광합성 하죠, 광합성. 태양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요? 녹말을 만들잖아요. C6H12O6 이거 6개 이거 6개 가지고 그 다음에 O2 6O2인가요? 몇 개야 이게? H2O O가 12개 6개 18개 12개 18개 맞죠? H가 12개 C가 6개 맞죠? 요거 2개 더 해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빛이 필요해요. 빛.
요거 산소와 녹말을 만든 녹말. 자, 그러면은 그 녹말, 그 식물들이 녹말을 만들면은 이 식물들을 먹잖아요, 동물들이. 동물들이 식물을 먹으면 이게 동물의 몸속에 저장이 돼요. 이 동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온 에너지? 이 에너지를 먹고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적이 돼서 저 지하에 잠겨 있다가 지금 나오는 게 석유예요, 석유. 동물성 에너지입니다, 석유는. 그리고 그게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식물성으로 저장되어 있다 나오는 게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은 식물성 에너지고 석유는 동물성 에너지예요. 그게 다 수십억 년 전부터 축적되어 있던 거죠. 그 축적되어 있던 거를 지금 인류가 꺼내 쓰는 겁니다. 예전에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늘 이제 해마다 일정하잖아요. 근데 계속 저장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식물들 자라고 동물이 먹고 그게 축적되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먹고 축적되고, 그게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지금 꺼내 쓰는데, 해마다 받는 에너지와 인류가 쓰는 에너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계속 지속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역전된 것이 산업혁명 후에 이미 역전이 됐다고 해요. 인류가 쓰는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쓰죠. 원자력 에너지는 이 에너지와는 다른 에너지죠. 아무튼 원자력 에너지 말고도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류는 점점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는 거죠. 나중 되면은 결국 밑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 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밖에 없어요. 핵 융합이라든가 핵 분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걸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해서는 이런 화석 연료, 이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사용하면 다시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줄여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대 간 형평성인 거죠.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똑같은 이 집도 1억이고 저 집도 1억이에요. 그럼 세금이 똑같아야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되는 거죠. 그럼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이 1억인 사람과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세금이 달라야 그게 수직적 형평성이 달성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벌이 1억 버는 집이 있고요. 외벌이 1억 버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세금을 더 많이 낼까요? 각종 공제 다 했다고 치고요. 공제가 다 돼서 과세 표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표준. 공제할 건 다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1억이라도 애가 셋인 집과 애가 하나인 집은 비용 구조가 다르니까 다 공제했다고 치고 그런 거. 이러면은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까요? 이쪽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죠. 이쪽이. 이게 지금 한 개 제일 높은 구간이 얼마죠, 지금? 42%인가요? 그 얼마부터 얼마죠? 8천 넘은 거예요? 1억 얼마인가요? 8천 넘어서부터? 8천 넘어서부터는 1억, 지금 이 사람은 8천에 초과되는 금액이 2억이잖아. 2천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42% 내야 돼요. 세금을. 그럼 840만 원 내야 돼요. 그 구간만 84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구간이 없잖아요. 그 구간이 없어요. 세율이 낮아요. 이 사람이, 이 집이 세금 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하려면 개인별 소득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으로 해야죠. 가구별 소득하면 똑같이 1억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게 하면 혼인신고 안 합니다. 혼인신고 안 한다고요. 이게 바로 조세가 민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 배분 왜곡과 관련돼요.
정부가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 세금이 가장 큰 효과인데요. 세금을 매기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혼인신고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와 관련되는 그런 경제활동은 둔화가 되게 돼 있어요. 둔화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거예요. 자원배분 왜곡.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뭐라고요? 자원배분 왜곡이라고요. 근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런 뭐예요? 자원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원배분 왜곡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수직일 때,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지난주에 했어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균형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하던 만큼 계속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자원배분 왜곡은 전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조세에서 이런 형평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조세에서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고요.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쉽지 않습니다. 이걸 잡으려면은 저런 문제가 생기고요. 저걸 잡으려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이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형평성을 달성하려고 애는 쓰는데, 효율성도 달성하려고 애는 쓰는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 이거를 더 강조하고 저걸 더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개념들이고요. 자, 이제 시장 실패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그 시장 실패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대요. 그 동그라미 2번과 같은 것도 시장 실패라고도 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경기가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것도 시장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들어가서 외공불비입니다. 외공불비. 자, 여기요. 시장 실패의 원인. 요거는 지워도 되겠고, 이제. 이 시장 실패 원인에서 이제 외공불비. 자, 이게 모두 몇 문제 출제됐다고요? 이게 총 10년 동안 10문제 출제됐는데, 외부 효과에서만 5문제 출제됐어요. 여기서만. 반이 여기서 반.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복. 자,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외부 효과. 자, 이 외부 효과는 내부 할 때 그 외부라 그랬죠. 자, 이거는 시장 내부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어떤 손해나 이익을 주면은 대가를 주거나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라는 말을 쓰고요. 정예 외부도 있고 부의 외부도 있죠. 정예 외부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혜택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이고,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적정량만큼 생산이 안 되고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게 문제라 그랬어요. 이게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를 예를 들었었죠. 이 양봉업자가 벌통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산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이웃 과수원 주인한테 뭔가 받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그 옆에 갖다 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력, 양봉업자의 노동력도 자원인데, 기왕이면은 이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과수원 옆에 갖다 놓는 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놓지 않게 되는 거죠. 갖다 놓지 않게 되는 순간 이 노동력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더 많은 과일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 되는 거를 굳이 노동력을 쫓아다니면서 판단할 필요가 없이 더 많은 생산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주로 이때는 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해서 개입을 하고, 또 이 부예외부의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 이런 거 했죠. 시멘트 공장의 경우에는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지불하지 않으니까 막 생산해버리는 거죠.
비용이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과 다 생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규제를 해서 개입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아직까지도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뭐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뭐 유토피아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심해요. 벌써 제가 한 6, 7년, 7, 8년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들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지나만 다녀서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언뜻 이렇게 보니까 눈이 내린 것 같았어요. 눈이 내린 것 같아, 눈 내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요, 시멘트 가루가 수년간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왜 기와집에 눈이 조금 내렸을 때, 기와 골은 윤곽이 드러나지만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은 상태 있죠. 기와 윤곽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골이 그 정도로 쌓였어요. 기와가 안 보여요. 기와장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시멘트 가루가. 거기다 더 재밌는 거는 그 골 끝에 고드름이 열려 있어요. 그 고드름이 진짜 물 고드름이 아니고 종유석 고드름, 종유석. 우리 석회동굴 가면은, 석회동굴 오래 가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종유석 달리잖아요. 그렇게 달려있다니까요. 처막 그 골 끝에. 그러니까 그 수십 년간 그 집에 산 사람은 그 시멘트를 계속 마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이 폐암, 후두암 발병률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볼 당시에 소송도 아니에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배상을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걸 입증 책임을, 이제 피해를 입은 쪽에서 입증 책임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민법상 그렇잖아요. 이 입증 책임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폐암이 무슨 담배 회사하고 소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담배 때문에 폐암 걸렸다고 하면, 아니 무슨 담배 안 피는 사람도 폐암 걸리는데 왜 담배 때문에 폐암 걸렸다고 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비용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멘트 공장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도덕적 해이까지 심해가지고요. 그나마 그렇다 치더라도 시멘트를 만들 때는 각종 이제 이 쓰레기를 태워요. 그걸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그 쓰레기에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를 해외에다 수입해서 태워요. 그러면 그 주변에 중금속 오염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사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제대로 규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부의 개입이 이걸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또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서 사회적 후생, 이런 표현이 어렵죠. 후생이라는 게 효용, 만족도 이런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 또는 자원 배분 왜곡이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거를 정부 실패라 그래요. 정부의 개입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장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해요. 요거 보고 이제 시장 실패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이라는 거 하고 비경합성 있다 그랬죠. 특히 이제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걸 제가 그 등대를 많이 예를 드는데, 사실 뭐 등대만 있는 건 아니죠. 도로 같은 것도 공공재고,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이런 것도 다 공공재인데 이 등대를 예를 드는 이유가 이 등대가 순수 공공재에 속해요. 순수 공공재. 공공재도 그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도로라 하더라도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는 통행요금 안 내면은 이용 못하게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재가 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등대가 대표적인 거죠. 비배제성. 요금을 안 내도 못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사적재화는 그렇지 않아요. 사적재화는 돈 안 내면은 이용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적정량만큼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경합성, 이거는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게 등장할 때 뭐로 등장했는가 하면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원래 규모의 경제 하면은 요 독점과 관련된 불안전 시장 있죠. 독점 과정에서 나타나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P다 이 반도체 시장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은 단가를 어떻게 해요?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을 다 죽여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장 실패와 관련이 돼요. 규모의 경제. 이건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요. 여기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죠.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나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모두 다 시장 실패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등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1인당 단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대를 생산해서 운영하는데 1억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불빛을 보든 10사람이 불빛을 보든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비용은 똑같아요. 어차피 한 사람이 이용하든 10사람이 이용하든, 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등대 하나 1억 들였다고 하면 한 사람이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사람이 이용하면 1인당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100사람이 이용하면 1인당 100만 원, 1000명이면 10만 원, 10,000명이면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1인당 비용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는 거예요. 이건 생산량이 늘어날 때 비용이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1인당 비용이 내려가는 거죠. 됐나요? 아무튼 이런 이제 비경합성 이런 건데, 비배제성이 더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전 시장, 얘네들은 독점 과정, 얘네들이 일단 독점이 될 때까지는 치열하겠지만 독점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독점이 된 후에는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줄여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어야 가격이 올라가요.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양파 산지에서 양파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갈아엎는다고요. 다 양파 갈아엎어요. 그렇게 없애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가격이. 1950년대에 주기적인 파동 때문에 거미집 모형이 나왔다 그랬죠. 거미집 모형이, 그 돼지 파동, 옥수수 파동.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너무 많이 생산됐을 때는요, 수매를 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 멀쩡한 거를. 바다에 빠뜨려야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생산량을 줄여야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점 과점이 되어버리면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줄인다고요, 얘네들이. 이게 뭐예요? 과소생산.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올려버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집중하고 있죠? 그 집중의 이 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진폭이 심하면 안 돼, 이게. 좀 할 때는 열심히 했다 또 놀 때는 이게 아니라 수업 시간은 이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평소에 집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집에서는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정보, 이거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것도 이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역선택이라고 할 때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도덕적 해이도 나쁜 의미죠. 이 역선택이라는 거는 거꾸로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정보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런 행동을, 도덕적 해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요. 우리 그 휘발유 시장에서도 그래요. 기름, 자동차.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신속하게 떨어뜨립니다.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이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휘발유 가격이 서서히 떨어뜨려요.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바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마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 서서히 떨어뜨리니까 마진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진폭이 크죠.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 마진폭이 크죠. 이게 변동금리에서도 나타납니다. 변동금리에서도 시장금리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진폭이 커지죠. 이렇게 해서 과징금 먹은 은행도 있었어요. 시장금리 떨어질 때 시장금리보다 덜 떨어뜨리는 거죠. 이 시장금리 떨어지는 대출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차입자들은 잘 몰라요. 낮아졌으니까. 시장금리 낮아졌다더니 낮아졌네. 통장에서 적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한 은행은 잘 알지만 차입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비대칭. 그럴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전부 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돼서 정부가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면 이게 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막힌 곳, 막히지 않는 곳 이것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있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 등기부나 이런 데 기록이 되죠. 자, 지난 4월 마지막 수업에 물건별 평가에서 토지는 뭘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죠. 근데 그 적정한 실거래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거든. 신고된 거. 신고된 실거래가 중에서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도시외지역은 5년 이내 사례로서 감정평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그런 실거래가요. 그게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다 신고된 것을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감정평가사가 그 사례를 조사하러 다니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 신고가 돼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 학술적인 목적으로도, 학문적인 목적으로도 연구를 할 때도 이런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을 덜 들이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무튼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의 대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1쪽에 그 역선택과 도덕적 입법서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괄호 3번에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 있고요. 그 외부 효과 문제 있죠. 자, 외부 효과에서는 그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외부 효과에서는 그 경제 주체가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는 없죠. 의도는 없습니다. 한 가지. 그 거래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현상, 여기 이제 외부 효과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정예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고, 부예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부예외부 효과, 이렇게 하죠. 다음에 이제 밑에 그 표가 있죠. 정예외부, 부예외부 비교하는 표. 자, 표에서는 그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은 설명이 됐어요. 세 번째, 핀핀인비를 보시면 되죠. 핀핀은, 핀핀은 개발 유치원상에서 내 집 앞들로 와주세요, 이런 뜻이요. 내 집 앞들로 와주세요. 근데 님비라는 현상은 개발 기피선 not in my backyard요. N자가 not이에요. not. N이 not입니다. 그 다음에 핀피할 때 P는 please, 그러니까 와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비용과 편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동시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체로 생산 과정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 측면에서 생각하면 돼요. 생산 과정에서는 비용. 그러니까 아까 시멘트 공장 있죠? 자, 시멘트 공장이 자신이 느끼는 비용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느끼는 비용, 어떤 게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왜냐하면 공장 입장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건강을 해쳐서 의료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기가 비용 부담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시멘트 한 부대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이웃 주민들의 뭐도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의료비도 발생한다고 봐야잖아요. 시멘트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멘트 생산의 사회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멘트 생산의 사회비용은 시멘트 생산의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나요? 이게 이제 부예외부에서 생각하면 되고요. 부예외부에서 뭐가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그럼 정예외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작은 거죠.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그럼 편익 측면에서, 이때는 이제 소비하는 관계에서는 편익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고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커요. 이 정예외부가 나타날 때. 그죠?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근데 부예외부가 나타날 때는 사회적 편익이 더 작은 거죠. 사적 편익이 더 큰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괄호 4번에 외부 효과와 균형하는 거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오른쪽에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을 보세요. 먼저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에서 괄호 1번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효과의 내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재산권 부여, 이렇게 있죠. 그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은 정예외부는 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또 부예외부는 주로 규제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것도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시장 내부로 끌어들이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팔촌 형님이 양봉업자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희 팔촌 형님이 양봉업자예요. 양봉업자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뭐 수업하느라고 여러 가지 예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 팔촌 형님이 그래요. 저는 주변에 있는 사례가 전부 다 말씀드린 게 좀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제가 수업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행운하죠. 그런 사례들이 주변 곳곳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시멘트 공장도 늘 지나다니는 공장이고. 아무튼 예전에 대학 때 공부를 하는데 이 대학 교재에 이제 요 얘기가 나왔어요. 양봉업자 과수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촌님한테 형님 실제로 이러면 형님 뭐 받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실제로 안 받고 막 이런가 싶어서. 그랬더니 과수원 주인이 와서 사간대요. 벌통을. 그 당시 20년 넘었는데 20몇 년이었 벌써. 그 20몇 년 전에 그 벌통을 사간대요. 과수원 주인이. 얼마에 사고요? 하니까 15만, 그 당시 돈으로 15만 원인가 20만 원 벌통을 한 통을 사간대요. 그래 놓고는 그 과수원 꽃 필철에만 꼭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수원 주인이 벌통을 1년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 벌 다 죽여요. 못 키워요. 그러니까 다시 벌통을 갖다 줘요.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1년간 관리를 해줘요. 관리하는 대가로 그 통에서 생산되는 꿀은 그 형님이 다 갖는 거예요. 관리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꽃필 절에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한 통은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건데 1년에 한 번씩 꼭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 그 대가를 얼마 받은 거예요? 15만 원 받은 거죠. 15만 원. 그게 바로 뭐예요? 내부화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부화가 되는 게 꼭 정부가 개입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는 것을 해결할 때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부여도 그런 얘기예요. 재산권 부여. 코즈 정리라고 돼 있죠. 코즈라는 사람이 이걸 고안한 방법인데요. 제가 이걸 공부할 때만 해도 불과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논문을 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의 생각대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공장 주변에 이웃 주민들이 있죠. 여기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이제 분진을 날려버리면 여기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장이나 이웃 주민들한테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권리를 주는 거죠.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권리를 줘서 공장은 자신이 받은 권리를 다 써버리면 이 이웃 주민들한테 가서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팔 수가 있는 거죠. 대신 파는 대신에 자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적당한 수준으로 가격을 지불하면은 받고 판다는 거죠. 적당한 가격으로. 그럼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 거래가 되는 거. 이것도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도 자율 조절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염물질 배출권을 살지 팔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지금 국제시장에 이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국제시장에 거래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이거 국제협약이 발효될 당시에 협약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서 적용을 유예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임박했어요. 지금 거의 임박했는데 지금 국제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는 그 권리가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요.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제 점점 그 가격이 전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뭐 마냥 계속 이렇게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기업들마다 생산량을 늘리죠. 생산량을 늘릴 때 모두 함께 발생해요. 이산화탄소도 발생합니다. 이 책 한 권 찍으면은 이산화탄소 얼마나 발생하는지 다 계산되어 있어요. 다 계산되어 있어요. 자동차 한 대 생산할 때, 그랜저 한 대 생산할 때, 마티즈 한 대 생산할 때, 뭐 티코산 이런 거 생산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 되는지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얼마만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얼마 배출을 한다는 게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가 이제 괜찮은 회사냐? 첫째,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모아서 액체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영구히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일 만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이 끌어들이는데 비용이 100만 원인데 그 권리를 파는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블 장사잖아요. 그걸 끌어들여서 묻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 그만큼을 다시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200만 원에 거래된다면
되는 장사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회사 중에 건축 자재 회사가 있어요. 특히 가구는 목재가 있어야죠. 그래서 호주라든가 이런 땅 넓은 나라에 조림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썼잖아요. 이거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6C2하고 6H2O 물과 산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과 물 만든다 그랬잖아요. 산소 만든다 그랬죠. 산소 6O2 녹말 이런 과정에서 뭐를 끌어당겨요?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기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넓은 면적의 조림을 하면은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회사는 자동으로 뭐를 갖게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자동으로 가져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림하면은. 그럼 그거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팔 수가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것도 벌써 한 더블 됐더라고. 예전에 관심 가질 때부터 주가가 벌써 한 2배는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안 샀어요. 아무튼 산 거는 떨어지고 아무튼 이것도 자율 조절 기능이에요. 고주 정리.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까지 했는데 이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 하고 좀 쉴까요? 외부 효과의 시장 균형이 있는데 지금 그래프가 5가지가 있죠. 지금 62쪽에 2가지와 63쪽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 말고는 다 출제가 됐어요. 4가지는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거는 출제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그래프로 출제가 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지역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틀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태공원이 조성되거나 근린공원이 조성될 때 인근 주택시장은 어떻게 해요? 수요가 이렇게 나왔다. 이걸 이제 말로 했다고 말로 문장으로 이걸 좌측으로 이동 이렇게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시멘트 공장 건설 시 인근 주택시장은 수요 곡선이 어느 쪽?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그래프로 출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출제했다. 문장으로. 그 문장으로 했을 때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또 이것도 출제를 했어요. 이런 시멘트 공장을 규제할 때 첫째, 인근 주택시장은 인근 주택시장 어떻게 해요? 공장을 규제하면 시멘트 공장 규제하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두 번째, 이것도 여기까지 질문했다고요. 그 시멘트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장이 규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 규제를 받으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여기에 4가지는 나왔어요. 4가지는 나왔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안 나왔어요. 이제 한 단계 더 건너뛰어야 돼서 그런데 요 시멘트가 건축 자재잖아요. 건축 자재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택 건축 시장이 건축 시장. 반드시 주택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축 시장에서는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공급 줄어드는 건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 여기서 줄어드는 거는 규제를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 공급이 감소하는 게 좀 다르죠.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뒤에 공공재 문제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